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32살 주부입니다. 누구나 결혼 생활에 큰 고비들이 한두 번 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왔었어요. 특히 시누이는 학창 시절부터 결혼하고 난 후에도 인생의 걸림돌이었죠. 하늘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 보기도 했고요. 제 시댁 식구들 얘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희 아버지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하시고 어머니는 성악과 교수님이셨어요. 어머니의 피를 강하게 이어받아서인지 저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대학교 피아노 전공으로 음대를 진학하게 되었고요. 음악은 제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문제는 그런 제게 동갑내기 숙명의 라이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의 존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독일의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부임하셔서 독일에서 학교를 나온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한국으로 귀국해서 복학하게 됐어요. 제가 다니게 된 예술고등학교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학교였고, 저는 독일에서 다양한 음악제에 나가 수상한 경력으로 무사히 입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매해 학기마다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선발돼서 협연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피아노에서는 제가 뽑히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딱 한 번 그 아이가 저를 제치고 협연 연주자로 섰어요. 태어나서 제 또래에게 피아노로 져본 적이 없던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제 머릿속에 새겨 넣게 되었죠. 박선주라는 세 글자를요. 저희 둘은 인연인지 악연인지 대학까지도 같은 학교를 가게 되었고 동기이다 보니 계속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 친구를 싫어한 건 아니었지만 콩쿠르나 연주회에서 워낙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경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같은 전공 친구들이 선주가 제 흉을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라이벌로 경계하던 친구였는데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느 날, 저는 답답함을 못 이겨 선주에게 말을 걸었더랬죠. 박선주 나랑 얘기 좀 해. 우리 얘기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지 않나. 넌 항상 나를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것 같더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요하나 너한테 딱히 관심 없거든. 넌 꼭 네가 주목받아야 직성이 풀리는가 봐. 내가 성악과 교수 딸이라서 특혜받는다는 얘기는 왜 하고 다녀? 너가 봤어. 내가 특혜받는다는 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말 걸지 마. 관심 없으니까 선주는 제가 뒷담화 들키니까 비겁하게 도망가냐고 따지고 들자 무시하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대학 생활에서 선주와 나눈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였죠. 그 뒤로 저희는 서로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대학 공과대학을 나온 4년 연상으로 에너지 화학 관련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과 회사원의 소개팅이라 뭔가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소개 상대가 제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동양적인 얼굴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상대에게는 제가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유아나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박민규입니다. 하나씨 사진 보고 제가 한눈에 반해서 후배 녀석에게 부탁했어요.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호칭을 민규 씨라고 해도 될까요? 네, 뭐든 좋습니다.
민규 씨든 민규 오빠든 뭐든 부르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소개팅이 처음도 아닌데 상대방이 너무 긴장하고 떠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같이 떨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순수하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공통점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서먹해 하다가 남자친구도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클래식에 대해 아는 점이 많아서 시간이 흘러서는 둘도 없는 절친처럼 사담을 나눌 정도가 됐어요. 오빠는 어떻게 피아노 전공자인 나보다 클래식에 대해 많이 알아 얘기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 사실 내 동생이 음악 전공에 어릴 때부터 내가 본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질색하는 애라서 말 안 하고 다닌 거지. 정말 무슨 음악 실용음악 아님 클래식, 응? 클래식 쪽이야. 그냥 그런 동생이 있나 보다. 해줘. 우와, 신기해.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었구나. 난 엄마가 성악하셔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음악인이거든. 나도 동생이 어릴 때부터 음악해서 많이 듣고 알게 된 건 맞아. 오빠 동생 만나보고 싶다. 다음에 소개시켜 줄 거지. 그럼 다음에 꼭 소개시켜 줄게. 기대해도 좋아.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자기 동생에 대해 얘기해 줬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다음에 소개시켜 달라고 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천하태평하게 말이에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제 유학 문제로 때 아닌 언쟁이 생겨났고 헤어져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답게도 부모님과 독일 유학에 관해 본격적으로 의논하던 중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1일에 오차도 없는 정확한 생리 주기가 한 달이나 늦어진 거였어요. 처음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하고 넘겼다가 여자의 촉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병원을 갔더니 임신 8주 차라고 하는 거였어요. 좋아해야 하나 난감해야 하나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임신이라고 말하면 안 그래도 해외에 가지 말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빤히 눈에 보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을 생각하며 난리가 날 것 같았어요. 아이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던 제게 환영할 수 없는 선물 같았죠. 그래도 차일피일을 미룰 수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먼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나야, 이건 기적이야. 내가 얼마나 신께 빌었는지 몰라. 너와 결혼하게 해. 달라고 민규 오빠 하지만 난 모르겠어. 내 인생에서 가장 예상 밖의 일이 터진 거라. 독일에 있는 학교랑 연조회 다 취소시켜야 하고 우리 부모님 충격에 알아놓으실 텐데 하나야 하늘에서 우리 천사를 보내준 거라고 모르겠어. 우리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는 걸 제 예상과도 같게 남자친구는 당장 결혼 계획에 돌입했고 부모님은 충격에 한동안 기력을 찾지 못하셨어요. 23살 어린 나이에 첫 손주를 안겨드릴 줄은 꿈에도 모르셨으니까요. 배가 더 불러오면 결혼식도 힘들 거라는 생각에 양계서는 급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은 상견례 당일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예비 신랑 시누이 이렇게 세 식구가 참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식사가 잡혀 있던 한정식 집에서 라이벌인 선주를 본 거였죠. 그 옆에는 나란히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오빠 선주 알아, 내 동생 박선주 인사에 서로 같은 전공이니까. 아는 사이지 진짜 놀랍지 않아? 너랑 성주가 대학 동기에 같은 전공이라니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나? 내가 오늘을 위해서 너희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지. 서프라이즈 친구끼리 한 가족이 되는 걸 축하해. 남자친구는 너무 신이 나서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기쁘게 말하는 반면
저와 예비 신우의 얼굴은 점점 무서울 정도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가 될 하나 양인가? 어쩜 이렇게 참하게 생겼을까?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흡사 장례식장과 같은 분위기는 영원히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가족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저와 신우가 충격에 얼어서 기함하는 것도 모른 채 식사 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유학과 연주회 문제로도 결혼을 미루고 안 하고 싶은 마당의 산 너머 산이라고 제 예비 신우가 그 박선주라니요. 친구들 말로는 저희 둘이 근처에 있으면 살얼음이 낄 정도로 싸늘해진다는 앙숙이자 라이벌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파토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마음이 그랬다는 거지. 결국 임신 3개월 채 눈 떠보니 제가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이기에 혼수 예물부터 결혼식까지 모든 최고로 준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을 데릴 사이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은 청약받은 아파트가 있기는 했었는데 3년을 기다려야 해서 그때 동안 살 신혼집이 필요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대리사위가 아니면은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했고 시댁에서는 남편이 총각 때부터 살고 있는 시댁집으로 들어왔으면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시고 시댁에서 함께 살자 설득을 했지만 신우 생각이 나서 거절하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웬걸요 신우가 독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나가면 언제 한국에 귀국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태교에 안 좋을까? 봐, 나쁜 마음 먹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 신우 얼굴을 보는데 올라오는 부글거림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신우 유학 소식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요. 남편 회사가 시댁 근처고 신우 문제도 해결돼서 친정 부모님에게는 청약 아파트 해결될 때까지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불편할까봐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편하다고 하니 걱정을 한시름 놓으시더군요.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고 살림 형편이 나은 편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불편한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가 뭐가 먹고 싶니? 말만 하렴 집안일은 할 필요도 없고 태교에만 집중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만 봐.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돼. 임신 5개월째 아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던 시기였습니다. 몸살이 나는 것처럼 몸이 안 좋으면서 아랫배가 아파왔죠. 임신 중에 이따금 아파서 병원에 물어보니 이상은 없고 아기가 뱃속에서 크고 자궁이 커지면 그럴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는 도중에 양수가 터지고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출산이나 진통에 대해 무지했고 괜찮을 거라고 참기만 한 게 화근이었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못됐지만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다더군요. 아이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유산과 출산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고통과 충격이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도 못할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눈물만 흘리고요. 친정어머니는 임신과 출산을 겪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유산 후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한동안 저를 친정에 데리고 있으셨어요.
하나야, 지금은 비록 말도 못할 정도로 아픔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3살 돋듯이 괜찮아질 거야. 네 옆에는 나랑 아빠도 있고 박서방도 있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엄마 옆에서 푹 쉬자. 엄마 우리에게 뱃속에 있을 때 너만 없었어도 내가 유학도 가고 연주회도 했을 텐데 원망하고 들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나 봐. 미안해서 어떡하지? 우리 아기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내고 내가 마음을 못나게 먹어서 벌 받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된 마음 아니야.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지금은 너만 생각하고 우리 이겨내자. 엄마 손 꼭 잡아. 3개월 동안 남편은 저를 위해 출퇴근을 친정에서 해줬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저를 사랑한다며 자신이 대신 아플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신체적인 후유증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심한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친정 부모님과 남편 시어머니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난 후에는 대학교의 시간제 강사로 강의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하기를 신우가 곧 귀국한다고 했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신우를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하니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이번 주에 한국 들어온다고요? 그래, 얼마 전에 연주회 잘 끝내고 한국에 아예 들어온다더라. 박사과정도 한국에서 마무리할 겸 온다고 하네. 너무 잘 되지 않았니? 박사과정이요. 그럼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1층에 원래 자기가 쓰던 방에서 지내겠지. 너희도 그냥 지내던 대로 2층에서 생활하면 되고, 청약 아파트를 기다린 기간이 끝나서 곧 이사를 가게 될 것 같기는 했지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신우와 함께 지내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사 갈 집의 내부 공사나 인테리어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가족이 된 마당에 예전처럼 척을 지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 많이 바빠. 오전 일은 끝났고요. 저녁 약속 있어서 그 전에 여유 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선조 오는 날인데 너가 공항에 픽업 가주면 안 될까? 내가 급한 일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민규는 회사 일 바쁘다고 하고. 제가요. 언제 도착인데요? 3시간 정도 뒤면 도착인데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부탁 좀 하마. 아가씨 혼자 올 수 없는 거죠. 너는 어떻게 몇 년 만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네,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일이 있다는데 제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자의적으로 간 건 아니었지만 이왕이면 앞으로 좋게 지내보자는 마음에 잘하려 마음 먹고 갔죠. 엄마가 말 안 했어. 나 지금 피아노 리사이틀. 리허설 가야 해. 너가 오늘 일일 매니저 해준다고 들었는데 무슨 말이야? 3년 만에 만나서 인사도 없이 대뜸 일일 매니저라니 난 어머님한테 전달 못 받았어. 그건 나도 모르겠고 일단 음대 콘서트 홀로 가. 나 여기 한가해서 온 거 아니고 어머님이랑 오빠 바쁘다고 해서 대신 잠깐 온 거야. 그게 뭐든 난 상관없으니까 가자고. 한국 오자마자 왜 성질인데. 내가 너 가족이지 운전기사도 아니잖아. 누가 그래. 난 가족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하고 싶니 됐다. 그냥 가자. 신우는 이 세상에서 제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박자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 가라앉혀서 운전을 했어요. 주차하고 콘서트 올러.
와, 지금 시간이 5시야. 나 저녁 선약이 있어서 가봐야 해. 약속 취소해. 너가 내 리허설 보조하라고. 지도 교수님과 제자들이 1달 전부터 한 약속이라. 파기 못해. 너 지금 나 물 먹이는 거야. 내가 왜? 나도 지금 무척 당황스러워. 어머님하고 오빠한테 불과 몇 시간 전에 너를 공항 픽업해달란 부탁만 받았지. 공연 리허설 도우라는 말을 못 들었어. 오전에 레슨 수업 있었고 저녁 약속 전에 시간 겨우 빼서 너한테 간 거야. 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려고 거짓말하지 마. 사실이고 너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유감이야. 넌 항상 날 곤란하게 만들어. 진짜 난 너가 날 언제나 물어뜯고 싶어 한다. 생각했는데 내가 널 욕하고 다닌다고 누명 씌운 건 너야. 유아나 무슨 소리야? 너가 내 뒷담화하고 다녔으면서 대학교 주차장에서 때 아닌 실랑이가 일어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서로 지지 않고 눈싸움을 하다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겨우 휴전이 됐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일을 보러 헤어졌어요. 저녁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시댁에 돌아오니 남편 시모 신우가 마주 웃으며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저를 보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였어요. 다녀왔습니다. 맥주 드시고 계셨네요. 아가 이리 와 보렴. 너 오늘 선조 리허설 일 안 도와줬다면서? 네, 아까 공항 픽업 얘기만 하셔서요. 저녁 선약이 있기도 했고요. 너도 참. 내가 오늘 선조 귀국하는 날이니까. 너가 옆에서 도와주라고 얘기했잖니. 너가 그러겠다고 나한테 대답했고, 이번 귀골 리사이틀 얼마나 중요한 연주회인 줄 너가 더 잘 알 텐데. 그렇게 쌩하고 가 버리면 선주 혼자서 이제 어떡하니? 그럼 처음부터 못 도우겠다고 해야지.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리허설일 도우라는 말은 못 들었고 저녁 선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 선주 도우라고 했잖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었어. 가족보다도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나 보구나. 평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을 보는 듯한 낯선 눈빛과 실망 어린 시어머니 말에 변명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울컥 터져버렸죠. 엄마 그만하세요. 선약이 있다고 했다잖아요. 선주도 리허설 잘 끝냈다고 했고요. 제가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자기 일 망칠 애는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뭐라 하지 마세요. 남편은 황망하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를 감싸며 방으로 데려가 줬습니다. 뒤돌아서며 바라본 신우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조수 어린 웃음이 걸려 있었고요. 비웃음이 담긴 신우 얼굴을 보자 더 억울해서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귀국하고 며칠이 지나자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양쪽 손가락 관절염이 심해져서 뭘 하지를 못해. 병원에서도 무조건 쉬라고만 하네. 그러니 너가 집안일 좀 나 대신해야겠다. 괜찮지. 식구 4명 식사 설거지 청소 빨래를 저보고 다 하라고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집안일을 하니? 민규는 회사 일에 퇴근하면 늦은 저녁일 테고 선주는 한동안 리사이틀 준비에 박사 과정 들어가면 당연히 못하고 너는 학교 강사 일도 일주일에 1번 정도 자니. 일이 더 있어도 가끔 나가고 집에 대부분 오랜 시간을 보내는 너가 하는 게 알맞지 않아.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 일들을 다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집안일 잘 안 해봐서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지. 너도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 하려면 다 알아야 하는 일이야. 각자 시간이 될 때 자기 일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매번 그 일들을 하는 건 자신이 없어서요. 어머니, 내가 대가족 집안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내 명의를 좀 하라는데 그것도 힘들어 민규가 얘기하던데
내일부터 3개월 정도 미국 연수 출장 다녀온다며 그럼 한동안 3명 집안일 하면 되네.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 해봐.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노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왜 오냐고 금방 미국에서 돌아올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내 편이 없는 적진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든 건 왜였을까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3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말이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하는 강사였지. 레슨과 수업을 위해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준비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음식부터 빨리까지 집안일 배우기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했던 일은 신우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야 하는 거였는데 신우 방 청소와 속옷 빨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져서 어떤 날은 몸이 안 좋아서 반신욕을 해야 하니까 따뜻한 물을 받아서 가스오일 넣고 아로마 향초를 켜달라고 했습니다. 완전 전담 하녀가 따로 없었죠. 시어머니는 마치 천사와 악마가 한 몸에 빙의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우가 귀국하기 전 유산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던 저를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감싸줬던 사람이 신우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못된 새엄마처럼 온갖 자비를 부려먹고 신우 편만 들었습니다. 저를 일방적으로 혼내기 시작하더군요. 두 얼굴을 지닌 것처럼 돌변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상실감과 함께 서러움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에서 연수를 받는 남편에게 전화가 올 때면 신우와 시모가 저를 팥출부처럼 부려먹는다고 일러 바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두 모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뒷담화를 하는 것처럼 말을 터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몇 달간 시누이를 도와주며 갖은 수모의 자존심이 상해서 매일 밤 울면서 참고 있었는데 얼마 후 한계가 와서 폭발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밖에서 일을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시모가 신우 아닌 저에게만 집안일을 시키자 억울함이 한껏 올라왔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저를 하녀처럼 부리는 신우도 짜증이 났는데 자기가 아끼는 실크 드레스라며 미온수에 손빨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끼는 옷도 손빨래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머리 뒷골이 땡기며 언제까지 저를 부려먹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어요. 순간 저도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생각이 들어 차가운 물에 실크 옷을 넣고 양껏 비벼 빨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랏빛의 실크가 탈색이 되고 광택이 사라졌어요. 저는 보란 듯이 세탁을 한 실크 드레스를 신우 방에 던져놓고 외출을 나왔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무음으로 해두고 쇼핑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지옥의 사자처럼 화를 내고 흥분하면서 콧김을 뿜어내며 제게 덤볐어요. 내 실크 드레스 빨아 넣으라고 했더니 이런 넉맛 조각으로 만들어 놔. 너 이거 내 대한 도전장이지? 그래, 내가 너 하녀도 아니고 속옷 빨래, 이제는 손빨래까지 시키니 우리 나이 곧 30대인데 부끄럽지도 않아 한국의 차세대 아티스트는 개뿔 넣어 극찬하는 언론들은 이런 민낯을 상상이라도 할까? 요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말을 알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시집살이 한 번 없이 결혼하고 몇 년 살았더니 되는 게 없나 보네. 신우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저와 있었던 손빨래 사건을 일러 바쳤나 보더군요. 바로 두 모녀가 신문하는 형사처럼 제 방에 찾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그 실크 드레스는 명품 브랜드에서 콩쿨 우승한 선주한테만 주는 선물이었어. 너는 언니라는 사람이 신우의 우승을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옷을 망가뜨려 어떻게 신보가 그렇게 고약하니? 들어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선주 괴롭히고 우승도 뺏고 했다면서.
새아가 나는 너가 그런 아이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게 우리 선조한테 질투가 나니 너가 하고 싶었던 유학도 다녀오고 유명한 콩쿨에서 우승을 더해서 질투하는 거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세요. 어떡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는 유학 안 다녀와도 운 좋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잖아. 너희 부모님께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니 너 시집와서 집안일 한번 안 시키고 시집살이 시켜본 적도 없다.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시댁 식구들한테 잘할 것 같은데 너는 어쩜 그러니? 오늘도 내가 흰쌀밥보다 건강에 좋은 잡곡밥 먹자고 불려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놨더라. 시애미 말이 웃음니? 요새 손주 몸 관리한다고 건강 식단으로 바꾸자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이제는 신호흡까지 망쳐놓고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야. 저는 여태 어머니가 친딸처럼 잘해주시고 애정을 주셨기 때문에 집안일도 하고 선주 일도 아무 불평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건 제가 견디기 힘드네요. 아가, 내 신우는 아직 공부할 게 더 남아 있어. 며느리인 너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게 어디가 잘못된 일인 거니? 시집 오면 남들은 다 하고 사는 일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잘못을 따지는 시어머니 옆에서 신우는 의기양양한 웃음을 지으며 고소해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을 욕보이고 신우 앞에서 식모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죠. 제가 힘들어하는 걸 기분 좋아하는 신우를 보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견디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제가 가진 짐을 간단히 싸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와서 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 콧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우는 거냐고 묻는 엄마에게 지난 몇 달간 시모와 신우에게 시모 취급당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신우가 귀국하고 저를 부려먹은 이야기와 모든 집안일을 갑자기 시키기 시작한 신우 얘기까지도요. 엄마는 한참을 열이 받은 표정으로 있으시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홍 여사, 여기 연희동입니다. 내일 우리의 시댁에 좀 가주세요. 네, 네. 우리 집에 하던 대로요. 엄마 이모님을 시댁에 보낸다고. 세상에 전문가가 왜 있겠니? 피아니스트 시키려고. 이날 여태껏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운 너야. 그렇게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할 거면 사람 보내주면 되지 않겠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이제 겨우 몸 회복하고 좀 돋아났더니 무슨 고생을 시켜 박서방 미국에서 오려면 몇 주 남았다며. 그냥 여기 있어. 다시 시댁 갈 생각 말고 바로 남양주 아파트 수리 끝나는 대로 이사해. 그래도 될까? 시어머니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하나야, 어느 자식이든 부모에게는 금쪽 같은 새끼야. 너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엄마가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거야.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먹고 싶은 거 없어. 안 본 사이에 시달려서 그런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걱정경 끼쳐드릴까봐 불어 친정을 안 찾아왔던 건데 든든한 지원군이자 제 편인 부모님 품에 오니 그렇게 행복하고 편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시댁으로 저희 집에 일을 봐주시는 가정부 이모님이 가셨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짐 챙겨서 집 나간 거니 몸이 안 좋아서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한 거야. 어쩜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는 왜 보낸 거니? 어머니 딸만 귀한 딸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가정부 이모님 보내드린 거고요. 다음부터 가정부가 필요하신 거면 어머니 돈으로 직접 고용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당장 집으로 안 와. 아뇨.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전 절대 시댁 안 갈 생각이에요. 뭐라고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줄 몰랐다. 시어미한테 그게 할 말이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받지도 않자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다음날 일찍 친정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사돈 오셨어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마침 찾아오시니 잘 됐네요. 하나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한동안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시댁에서 매일 집안일에 신우 뒷바라지 했다던데 안 그래도 신경안정제도 먹는 애가 무슨 수로 그런 일까지 하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 싶네요. 사부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집안일을 시키다니요. 제가 관절염이 심해져서 대신 일 좀 부탁한 건데요. 신우 목욕 시중 들고 연주회 보조 빨래, 청소 식당 관리 등 매니저도 이런 매니저가 없던데요. 사돈 하나한테 선주 질투하냐고 하셨다고요? 에아이. 제가 선주 이 자리 부를까요? 따님한테 얘기 다 해요.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발 그건 안 됩니다. 먼저 약속 깬 건 사돈입니다. 하나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로 여기며 평생 아껴주신다 하셨습니다. 제 딸을 당신 딸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는 건 아니지요. 제가 여태 어떤 마음으로 사돈처녀 뒷바라지를 했었는데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면서 몇 년 지나고 딸이 잘 나가니까 보이는 게 없나 봐요. 사돈 들러리란요. 당치도 않으세요. 약속에 신의가 없으시고 언행의 앞뒤가 다르시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시죠. 하나와 박서방은 이혼시킬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하게 살 이유 없고 넘치게 해줘도 부족한 하나뿐인 자식인데 본인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사랑해서 굳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데 본인 선택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식모 취급하고 업신여김하시면 그쪽 딸도 업신여김을 당하셔야죠. 엄마와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약속을 하신 듯 했습니다. 시누인 선조의 유학과 음악 활동에 도움을 주신 듯 보였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던 모습이던 반면 엄마 앞에서는 무릎이 땅이라도 닿을 듯한 모습으로 비굴하고 저자세였습니다. 아가, 너가 말해. 보렴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아니지,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혼에 대해 생각은 해보려고요. 특히 어머님이 저랑 있을 때랑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시고 신우 뒷바라지 시키시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예정이에요. 왜 자꾸 오해할 만한 말을 만드니? 시집살이라니 웃긴다. 너 사돈 제 딸한테 위협되는 말들은 삼가세요. 언성이 높아지시네요. 제 딸 앞에서 딱 말할게요. 엄마가 너희 시어머니와 약속했다. 너희 신우 유학이랑 활동 지원 자금 해주는 대신 너한테 잘해주기로 엄마가 손주를 도와주신다고요? 왜요? 너희 시어머니가 너희 결혼하자마자 날 찾아와서 선조 독일 유학 가려 준비 중인데 돈도 부족하고 그쪽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 내가 근무하던 학교기도 했고 사부인 비밀로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며느라기가 다 알겠다는 건 좀 선주에게 얘기 말라 했지 제 딸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말 없었어요. 선주가 알면 자존심 상해서 유학이고 뭐고 취소하고 피아노 그만둘까봐 그런다 했죠. 제가 사돈도 가족이라고 그렇게 따님 도와드렸는데 제 딸한테 시집살이 신우를 질투해요. 누가 누구를 질투하는데 사돈이 알고 보면은 열등감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모두가 다 알게 될 일인데 뒤에서 저 몰래 제 딸에게 감히 그렇게 대해요. 하나 아빠 알면 난리 날 일입니다. 가만 있을 사람도 아니고 엄마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난 일이에요. 참아요. 저는 따님 지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콩쿨 우승도 하고 연주회가 몇 개 잡혀 있다지요. 알아서 잘하시면 되겠네요. 하나, 넌 이혼 생각 진지하게 고려해봐. 오빠 한국 들어오면 얘기해볼게요. 사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취혼을 안 하시겠다니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혼도 다시 생각해 주시는 게 앞으로 이런 일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엄마는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냉정하게 보내버리셨어요. 선주 공부와 활동을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다니 놀랄 일이었지만 그동안 제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3주가 지났을까?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 친정에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신우와 여태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이혼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고 나도 생각해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당황했죠. 하나야,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왜 여태껏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전화라도 하지 그렇게 심하게 구는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런 일을 당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고생시켜서 미안해, 내가 그 둘을 대신해서 사과할게. 그래도 이혼은 안 돼. 내가 누구보다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한 달 뒤면 청약 아파트 수리나 인테리어도 끝나고 남양주 가서 둘이 잘 살자.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엄마랑 손주 보지도 말고. 부탁이야 용서해줘. 나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건 나랑 어머님 문제고 오빠한테는 엄마인데 어떻게 어머님 뒷담화를 해. 이간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선주일도 너무 모욕적일 때도 많았고 힘들어서 두 사람 보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 제가 울면서 힘들었다고 말하니 남편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중간에서 자신이 잘하겠다고 말하며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와 함께 오는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이혼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한 달 뒤 남편과 저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했습니다. 확실히 시댁에서 나와 시어머니랑 시누이에게 시달리지 않으니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 화를 내며 난리를 친 모양이더군요. 그 뒤로 시어머니도 따로 연락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러자 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너희 부모님이 내 유학이랑 연주 활동 지원해 주셨다고? 나도 몰랐던 일이야. 얼마 전에 알았어. 학교에서 너희 어머니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앞으로 도움은 받지 않기로 했고 알게 된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오늘은 왜 보자고 한 거야? 그냥 너한테 사과도 하고 이것저것 난 초중고 늘 학교나 콩쿨에서 1등이었어. 하지만 독일에서 왔다는 네가 나타나고 난 밀려났고 내가 늘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진짜 난 널 모함하고 다닌 적 없어. 그건 진실해. 난 주변 애들이 너가 빽 믿고 잘난 체하는 공주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 내가 결혼하고 왜 그렇게 날 부려먹고 괴롭혔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 안에 너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나 봐. 힘들었다면 사과할게.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고. 우리 오빠가 그렇게 나랑 엄마한테 화내는 건 처음 봤어. 자기는 귀에서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막 대한다고. 앞으로도 그러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고 가더라. 엄마는 충격받으셨는지 그날로 알아놓으셨고 너가 사과했다고 지금 당장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오빠의 가족들이고 나도 척을 지고 살고 싶지는 않고 우리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건 처음이지 않아. 그러네, 기분 나쁘지 않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았더니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온 집안의 경사였지만 저는 유산의 기억 때문에 아이를 가진 내내 불안함을 가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딸은 건강하게 태어나 줬습니다. 태어나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가 잔병치레 없이 돌을 맞이했죠. 신우와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특히 신우는 누가 보면 친엄마인 줄 알 정도로 조카를 이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지내면서 이제는 신우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어떨 때는 시어머니와 남편 흉을 함께 보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와는 많이 서먹했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제가 병간호를 해드리면서 관계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우시면서 미안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이란 서로 안 좋은 모습도 품어주고 힘들 때는 함께 견뎌주는 건가 봅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행복하고 바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록 오해와 갈등으로 힘든 시간 끝에 가족을 이루었지만 여러분들은 사랑과 화합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